건축가들이 아마 각자의 색깔들을 아마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이 집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이 드러나도록 아마 의도됐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방향을 좀 선회를 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제가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아파트와 그 전에 제가 작업했던 단독주택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다소 이렇게 거친 방법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정교하게 저의 생각을 전달하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집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여드리고, 여러분 스스로 정교한 정리를 스스로 하시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귀뜸의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한 건데요. 그래서 앞에 그 아파트하고도 좀 연관성 좀 적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강연을 하게 되면 되게 두 개의 제목을 교대로 쓰기도 합니다. 하나는 이제 건축의 물리적 차원, 이런 좀 다소 모호한 주제를 하기도 하고요. 귀뜸의 건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 두 가지는 서로 이렇게 동전의 양면같이 한 가지의 다른 모습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저의 작업이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걸 어떻게 만드는가에 더 집중해서 작업을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그 만드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규정하기보다는 그냥 비워진 공간을 만들거나 해서 그 사용하는 분들이 어떤 삶을 자꾸 그 안에서 이렇게 누적해가고 기록해가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귀뜸의 건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어를 주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리적인 측면에 관심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귀뜸의 건축,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치 이렇게 질문처럼 한 말인데요. 이거는 뭐 제가 말이 아니고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책을 쓴 발레리 줄레조라는 그 프랑스 여유학자가 한국에서 1년간의 연구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그 한국의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그걸 단행본으로 출간한 내용의 있는 글입니다. 한국은 어떤 사회 구조와 도시 형태를 발전시키기를 원하는가? 이런 좀 보다 이렇게 어떤 단순히 어떤 단독주택 같은 집, 개인 소유의 집이라는 그런 물음을 넘어서 우리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모이면 마을이 되고 또 도시가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회 구조, 그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고,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이 있는가라는 그런 화두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많은 삶들이 이루어져 왔었고, 그리고 이 아파트에 대한 옹호와 또 비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왔지만, 사실 이 사람처럼 그 아파트가 갖고 있는 정치와 사회와 여러 가지 경제와 이런 구조들에 대해서 그렇게 마치 탭으로 깊게 푹 찌르듯이 깊게 찌른 사람은 거의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주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고 어떤 단편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실제 우리가 그런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은 1962년도에 준공한 제가 태어난 해하고 같은 현장은 마포 아파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최초 아파트는 아니고 일제 강점기에도 아파트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었는데, 적어도 저게 준공됐을 때 준공식에 박정희 대통령이 참여해서 어떤 치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는 저 아파트가 어떤 조국 근대화를 상징하고
그리고 생활혁명의 어떤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혁명 정부의 어떤 정통성을 이런 어떤 생활혁명이라는 것하고 이렇게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정말 뭐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졌죠. 수도권에서는 거의 뭐 90%가 넘는 집이 지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아파트였던 거죠. 이거는 그 월계동의 한 사진인데요. 안세곤이라고 하는 영상 작가의 사진입니다. 그 뒤에 아파트가 지금 공사가 되고 있고 그 앞에 갈 동네는 이제 곧 철거를 앞둔 사람들이 다 떠난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같은 작가의 사진이고요. 이제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의 어떤 극명한 평가가 있죠. 하나는 이제 소위 비판적인 것으로서 몰개성적 공간과 단지라는 형태로 나타난 폐쇄적 공동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아마 한국적으로 얘기하면 아마 가장 그 아파트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바꿔줬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만큼 쾌적한 주거 공간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유럽의 주거에 대해서 꽤 인상적으로 얘기하고 옹호하지만 많은 유럽의 아파트들의 저층부는 1년 내내 햇빛이 안 드는 경우도 꽤 많죠. 프라이버시도 거의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개인들의 삶은 정말 철저하게 쾌적하게 만들어졌고 특히 여성의 삶에 대해서 훨씬 이렇게 이를 기대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발레리 줄레조가 질문을 던진 것처럼 이 다이아그램 같은 그림은 그 1929년도에 지어진 나르콤틴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아파트입니다. 이것의 설계자는 긴즈부르크라는 사람인데 이 시기는 이제 그 스탈린이 이제 러시아를 지배하고 있던 상황이고 그 당시 러시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회주의의 어떤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격렬하게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긴즈부르크라는 건축가도 이 주거 유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주거 공간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타입 A부터 뭐 K인가요 하는 뭐 굉장히 많은 수의 주거 유형들을 연구하고 이거는 물론 이제 마치 이렇게 시험적으로 지어진 집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을 위한 집은 아니고 그 사회주의적 어떤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주거 유형을 개발하는 관련해서 이게 무슨 기획 어떤 재정분가는 어떤 그 공무원들이 기거하는 공간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궁극적으로는 어떤 그 사회주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모형으로 개발됐고요. 거기서 뭐 K 유형, F 유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 어떤 사회주의의 완성은 어떤 개인이 혼자 살고 그런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도 두 개의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가족이 같이 사는 유형하고 그거는 일종의 어떤 과정적인 단계고 개인이 혼자 사는 공간들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소위 아마 그 독립적인 삶과 그리고 서로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로 교류하는 공간. 그러니까 지금 다이아그램 같은 그림에서 보면 저쪽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소위 나머지는 주거 부분이고 저 부분은 공동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과 유아원 또 운동회 식당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서 개인의 삶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상당 부분을 공유하는 삶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의 그러니까 르꼬르부제라고 하는 건축가가 설계한 유니테 타비타시옹이 거의 이 주거 유형을 거의 그대로 가져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건축이 한 10년 후에 지어졌고, 그 건축가가 실제 이 건물을 보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그 최근의 사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저게 너무 낡아서 뭐 철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보존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마 그런 생각들이 좀 교차하거든요. 이거는 힐베르자이머의 고층 도시인데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아파트는 다소 이런 그 사회주의적인 그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힐베르자이머라는 사람은 저렇게 대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건축가의 역할은 어떤 개개 건물의 디자이너보다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의 역할에 가깝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실제 유럽에서는 20년대 이후에 아파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된 거에 비하면 실제 거의 잘 안 지어지기 시작했지만 어쨌든 그런 그 사회주의적인 바탕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사진은 뭐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연관이 있지는 않지만 일본의 공단 아파트도 1920년대에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많은 그 행정가와 건축가들이 그 러시아의 아까 그 빌즈부르크의 그런 나르콤킨 아파트 같은 그런 소위 사회주의적인 뜻을 갖고 있는 아파트들을 견학합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공단 아파트들을 많이 집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외곽으로 저런 단지들이 만들어지면서 철도하고 연관을 갖게 되죠. 근데 이제 재밌는 점은 그 겐고구마가 쓴 책에 보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그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런 소위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그런 이상이 그런 아파트를 거기에 걸맞는 아파트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 러시아의 아파트들을 참조해서 가서 그런 아파트를 만들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런 사회주의적인 그런 걸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저렇게 이제 외곽의 아파트들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우리도 지금 신도시가 막 급하게 만들어지면 대개 주민들이 초반에 불만들이 막 생기잖아요. 뭐 편의시설도 없고 뭐 교통도 불편하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그 안에서 주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에 대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모임들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좀 더 커지면서 저런 이제 그 2차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이 단지들이 서로 연합하는 형태를 띠게 되면서 소위 그 일본의 공산당이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탄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0년대 말에는 그 일본 공산당이 그 의회의 20몇 %인가를 장악할 정도의 세력으로 자라났죠. 그러니까 이제 사뭇 다른 점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이렇게 키우는 그런 배경처럼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건 마치 거대한 주차장처럼 보이는데요. 이거는 LA의 어떤 주거 지역을 제가 이렇게 위성 사진으로 일부를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철저하게 우리나라 일본처럼 유럽은 이제 되게 주거 공급을 임대 형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임대인데 미국과 우리나라와 일본은 되게 이제 분양 정책으로 청약 저축을 하고 분양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단독주택으로 철저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의 온상이 된다고 걱정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독주택을 철저하게 분양 정책에서 중심으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것은 우리도 아주
꽤 많은 양의 긴 아파트의 지금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한테선 그게 저는 뭐 사회주의가 좋다라는 뜻이 아니고, 적어도 이렇게 우리가 사회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그것이 주거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한테서 그런 고민이 있었는가라는 것, 저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물론 건축 하는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이어서 하게 되는 아파트에서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실천됐다기보다는 어떤 저한테도 던지는 화두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 단독주택 붐하고 연관해서 몇 가지를 이런 방향에서도 얘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남자의 집집, 그러니까 고건준 기자와 이현호 건축가가 함께한 이 두 남자의 집짓기는 뭐 저 건축이 어떤 특별한 유형도 아니고 이미 있었던 유형이지만, 사실은 저런 어떤 새로운 창작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를 참 분명하게 잘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저하고 관련된 책인데, 두 분의 이제 주거학을 전공하고 있는 건축학자 두 분이 집을 짓게 되면서 저는 거기에 이제 설계자로 돼 있었고요. 그래서 죽전에 두 채 집을 졌는데, 이분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저희 집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야 되는지, 어떤 건축가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집이 그런 소위 이제 보편성을 획득하는 이유. 저도 저 책의 뒷부분에 일부 글을 썼는데, 저의 주된 내용은 뭐였냐면 보편성의 실험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편성이라는 말과 실험이라는 말은 서로 잘 안 어울리는 단어의 조합 같은 건데, 저는 우리한테서 건강한 집 짓기라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일이라는 게 어떤 건지, 뭐 여전히 이게 답을 찾기는 어렵지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만들었던 집이고 또 책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도 판교에 집을 하나 설계해서 준공을 했는데, 판교에 가면 정말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잘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북촌의 사진인데, 저때 지어지는 집들을 보면 거의 다 똑같이 직장사들이 거의 같은 유형의 집들을 반복해오셨죠. 근데 저것을 가지고 우리는 획일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집의 내부들을 보면 어느 집은 노란색을 칠하고 어느 집은 빨간색을 칠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그 집이 다 집이 똑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소위 어떤 그 시대가 갖고 있는, 혹은 또 그게 어떤 목수의 작업인지, 그게 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문제인지,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생산과 어떤 제작의 문제, 그런 것들을 그 시대가 갖고 있는 가장 적절한 어떤 공통적인 기반을 갖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게 저는 하나의 어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의 어떤 보편이고, 또 그게 어떤 잘 구축하는 문제이고, 거기에 이제 깃들어지면서 그게 풍부해지는 것이지, 집 하나하나를 다르게 설계하고 다른 재료를 썼을 때, 판교는 가서 보면 눈맛이 좋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저도 차를 돌려서 들어가서 보게 되거든요. 근데 판교 전체를 보고 나오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획일성과 소위 그러니까 어떤 질서가 있다는 것,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집에 대한 문제는 이 집은 황효진 건축가가 설계한 리스필리지라는 건데요. 그 옆에 있는 다이어그램처럼
저게 뭐 그동안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같은 성격들이 이렇게 쌓여지는 실떡 같은 거였다면 저렇게 색떡처럼 각각의 층들이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뭐 조그만 상점이거나 그런 거고 위에는 주거 공간이 되는 저런 어떤 주거 기능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신문에 또 나오고 있지만 어떤 주택 조합에 대한 이야기처럼 이 책은 최근에 천암사에서 나온 책으로 있는데요. 우리는 다른 집에 산다는 제목인데 이 집은 소위 코하우징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사람들이 이런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7집인가요? 7가족인가 이렇게 모여서 이 방식이 지금 계속 반복돼서 지어지고 있는데 7가족이 모여서 땅을 공동으로 사고 공동으로 설계를 하면서 마치 단독주택이 7채가 서로 이렇게 엮여 있는 것처럼 뭐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다른 요구들을 하겠죠. 나는 10평이면 돼. 나는 한 30평이 있으면 좋겠어. 나는 뭐 어른들이 있으니까 1층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작아도 2층이면 좋겠다. 아이들이 그런 걸 좋아할 것 같다든지 그런 요구들을 마치 퍼즐 맞추듯이 짜여져서 만든다면 이러한 그 소위 어떤 각자의 개성적인 삶의 공간을 가지면서 동시에 어떤 공유하는 삶, 그리고 실제 그것을 자신의 의지대로 공유하는 삶을 이렇게 실천하는 것. 그게 이제 최근에 소행주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사실은 국가나 혹은 또 이런 전문가들이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들을 결국은 시민들이 스스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 시립대학교의 김성홍 교수가 쓴 책인데요. 길모은 특이 건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건설 한국을 넘어서는 희망의 중간 건축 이런 제목인데 소위 건강한 도시를 어떤 건축이 만드는가 하는 것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대규모화되고 그것은 이제 대규모라고 하는 것이 만드는 여러 가지 폐해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또 한 가지는 그 건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해서 먹고 사는가라는 거죠. 어떤 지역을 다 소개해버리고 대규모로 아파트 단지를 개설한다면 거기는 대기업만 들어가서 일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달동네 같은 데를 조금씩 주차장과 혹은 또 뭐 약간의 공유하는 시설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개선하면서 그래서 조금씩 온기가 돌게 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집을 개보수해서 임대를 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아마 그 지역의 일꾼들이 아마 그 일들을 하면서 생활하겠죠. 그러니까 이 건축은 그거 자체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상황들을 만드는가도 중요하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길모퉁이 건축은 그러니까 형상적으로도 대규모 건축과 이런 소형화된 것들 사이에서 도시에 활력을 주는 활동들을 담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건축의 유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사회 경제적인 측면, 어떤 경제적 정의에 대한 측면 이런 부분들도 담겨져 있는 어떤 통합적인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실무를 시작한 지 한 25년 정도 됐는데요. 아파트 설계를 사실 처음 해봤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현상 설계를 해서 당선이 됐는데요. 이것은 지금 이게 구덕 간일지구인데요. 2개 지구에 총 11개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는 한 전체가 한 10,000세대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11개 블록으로 쪼개져서 형상 설계로 나온 일입니다. 아마 이전 방식이었다면 그게 이렇게 2개 지구로 나눠서 아마 현상 설계를 했을 거고 건설계 사무실 하나가 한 5,000세대씩 나눠서 아마 설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박원순 시장께서
들어와서 이 일을 추진하면서 저희 저 일을 굉장히 잘게 나눕니다. 그것은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실제 이거 애초에 그 이 일을 계획했던 NP위원회가 계획했던 건 뭐냐면 이 11개 블록으로 나눠놓고 이 한 개의 블록에 4~5명 정도의 건축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걸 유도했어요. 그럼 무려 한 5개가 참여한다고 치면 한 50개 정도 회사가 참여해서 이 전체를 설계하는 일이 되겠죠. 근데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저 5,000세대를 한 사무실이 아무리 다르게 한다고 해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50명 정도가 설계하면 저희들이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50개의 작은 설계 사무실들이 저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얻는 일이기도 한 거죠. 그런 의도들로 시작했는데 실제는 여러 가지 그동안 제도에 묶여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때문에 그냥 한 개의 회사도 참여할 수 있게는 우리가 공고가 나왔었고, 근데 실제 많은 회사들이 2개 혹은 또 3개 회사가 협력해서 현상설계에 참여했고, 이 아파트를 별로 해보지 않은 많은 이 건축가들이 실제 당선이 돼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들어진 거는 그때 어떤 아주 설명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서 이렇게 조금 잘 정리된 PPT는 아닌데요. 그걸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에 여기에서 이 13블록에 표현을 했고 7개의 경쟁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데요. 제가 생각한 것은 아까 그 아파트가 갖고 있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몰 대성적 공간과 폐쇄적 공동체, 이 말에 대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입장을 갖겠다라는 것하고, 그래서 실제 내용적으로도 그렇지만 형상적으로 단지라는 이미지를 철저하게 배치하겠다 이런 거하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다양한 삶의 어떤 요소들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는 대신에 명확한 형태 언어를 갖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게 레미안 아파트 그러면 부산에 있든 서울 어디에 있든 다 똑같죠. 비슷하죠.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가마다 자신의 형태 언어를 분명히 가질 때, 그리고 그 형태 언어는 저 단지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 라는 이제 그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다이어그램과, 그리고 커뮤니티를 어떻게 어떤 형태로 구축하는지에 대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소위 질서와 다양성의 언어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마을을 만들어 나갈 건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지형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는 그 처음부터 요 끝까지가 한 9m 정도의 레벨 차가 납니다. 실제 우리는 아파트 단지들을 되게 설계하면서 안에를 최적화하면서 외부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10몇 m짜리 옹벽도 만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때로 오히려 그 아주 폐쇄적인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더 유리한 조건이 있죠.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4개의 레벨로 단지 내부에서는 조정이 되고, 이 외곽에서는 철저하게 이 외부의 레벨을 거의 그대로 맞추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아주 개방적인 열린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것에 가장 큰 기반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람이었는데요. 이 땅에 저희가 여러 가지 물리적 조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겨울은 북서풍이고 일반적으로는 남동풍이 흔히 부는데, 여기가 한강하고 가까운 이어서 그런지
남서풍과 북동풍이 사실은 제일 많은 바람의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람의 방향을 그대로 관통시켜주는, 흘러가게 만드는 것을 기본적인 배치 유형으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실제 이쪽으로 가면 하남시 거의 경계 지역이어서 그쪽하고 연결되는 길이고, 나머지 블록들 간에 마을 버스가 이동하는 이 길을 저희는 이제 생활형 가로라고 정의하고, 여기에는 조그만 상점들이 이 길가로 배열되어 있고, 상점 사이로는 항상 이 단지 안으로 임대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외부로부터의 어떤 소위 안전, 감시 이런 문제들은 저희는 어떤 높은 단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시선들이 서로 겹치는, 소위 따뜻한 감시에 의해서 가능해진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현장 설계 과정에서 저희의 바람이기도 했는데, 이게 이 주변에 연속되는 다른 단지들하고 쭉 연결되는 하나의 어떤 커뮤니티 스파인을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그것은 이제 다른 단지하고 연결되지 못하는 거였는데, 실제 저희가 당선 이후에 이 과정 전체를 지원하고 있는 MP위원회에서 소위 오렌지 네트워크라고 이 11개 블록 전체를 연결하는 보행자길을 서로 만들자. 그러니까 당선자들이 그런 걸 다 수용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되었고, 사실은 이제 저희는 처음부터 그런 내용들이 잘 반영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들은 이렇게 진입하고 지하를 이용해서 다시 나오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길은 소위 비상 차량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보행자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는 이제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들, 도서관과 유치원, 그 다음에 주민관리시설들, 이런 것들이 다 이 길을 중심으로 해서 배열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게 당선된 이후에 MP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내용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 지역 전체를 하나의 어떤 세 개의 주제로 있습니다. 하나는 북시티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설계한 저 규모면은 법적으로 계산하면 한 40평방미터, 한 10평이 좀 넘는 정도의 도서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대개는 그 규모를 맞추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150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40평이 넘는 꽤 큰 도서관을 요만한 이게 한 900세대 되거든요. 저 단지마다 한 40평이 넘는 도서관을 갖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단지별로 도서관들은 서로 좀 다른 특징을 갖고 구성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위 이 오렌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른 단지의 도서관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단지별로 이렇게 교류하는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바이크 시티라고 해서 제가 한 900세대 되는데 자전거 대수가 거치대가 1200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만큼이 필요할까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는 의지가 기본적으로 자전거 길을 저 한강까지 계속 연결해서, 그리고 한강하고 연결 부분도 꽤 많은 비용을 투여해서 터널을 꽤 넓게 쾌적하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팜시티라고 해서 모든 세대들한테 작은 텃밭이라도 부족하면 옥상에다 만들더라도 그런 것, 그 세 가지가 그 전체를 총괄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셜 믹스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구 전체는 50%의 분양과 50%의 임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도 지금 반은 임대고 반은 분양인데요. 지금 이 임대와 분양을 어떻게 섞는지에 대한 문제가 사실 이
아파트 정책에서 꽤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은평지구에서 이 한 동에 이렇게 막 섞었더니 이렇게 아마 굉장한 갈등이 있어서 사실은 뭐 실패에 가깝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어떤 건축이나 혹은 어떤 도시 계획의 유형으로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좋은 기반 위에 사실은 사람들의 활동, 그걸 개선해 나가는 활동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1차적으로 너무 어떤 갈등이거나 이런 것들이 생긴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조언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눠봤고요. 이쪽이 임대고 이쪽이 분양인데 이제 임대 쪽은 바로 마을 버스를 쉽게 탈 수 있는 그런 쪽에 더 배치를 했고, 다만 이제 조언은 나눌 때 모든 활동들의 방향은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 스파인 쪽으로 모이는 것과 혹은 또 이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방향이기 때문에 두 개의 영역, 모든 활동들은 실제 섞이도록 계획적인 그리고 이 모든 어떤 계획적인 요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어떤 질서의 언어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의 언어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 많은 요소들을 하나로 이렇게 통합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떤 바람의 방향하고 관계해서 기본적으로 그 방향을 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살짝 꺾여 있는 것들은 이 영역들을 적당한 스케일로 이렇게 감싸기 위한 것이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번 접힌 형태가 이 단지 전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집의 어떤 유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MP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조금 다양한 건축 유형들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단지 하나의 언어로 된 건 중요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안에서 다양성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저희는 이 두 개의 동을 조금 기본적으로는 같은 재료를 활용하지만 서로 다른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가 끼어 있지만 이 공간 안에서는 다 다른 것들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고요. 이쪽 그 도로 쪽으로는 벽돌을 접촉면의 뷰로 활용해서 가로 건축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전제됐습니다. 그리고 최종 물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렌지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그래서 이 생활형 가로에 대응하는 부분들이고, 이 밑에는 이제 상점들이 있고, 상점들 옆으로는 이렇게 단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상점에는 데크가 있고 파라솔이 있어서 항상 사람들이 거기에 중심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렌지 네트워크 중심에서 2층 부분들은 필로티로 떠 있기도 하면서 실제 이건 현상적일 때 아니어서 도서관이 없지만 도서관이 좀 작게 있지만 여기에 꽤 큰 도서관이 있고 어린이 시설들이 이쪽으로 오고 이 오렌지 네트워크 중심에서 모든 주민들 시설들이 이렇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작년 9월에 동아일보에서 건축가들과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연재를, 아파트와 관련된 주제를 연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까 소행주를 소개해 줬을 때 얘기한 것처럼, 저희 이제, 실제 아파트도 꽤 규모가 있는 것도, 주민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만들고, 그것을, 그러니까 소위 개별적으로 자기의 삶의 공간을 이런 아파트라는 공간 안에서 구현해 나가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 소위 주민 자치적인 아파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유형을 하나 만들어 본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 저는 이걸 계산하면서 실제 사업성의 문제도 실제 검토를 해봤었어요. 이 그림은 마치 이제 서로 다른 유형의 것들이 이렇게 마치 결합되어 있고, 이것은 인근으로부터 명확하게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 않고,
모든 이렇게 주변에 있었던 작은 골목이든 이런 것들이 다 내부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 하고, 실제 이 내부의 길들은 실제 이 아파트의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골목의 연장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고, 심지어는 이게 어떤 공공과 결합한다면 이 안에 동사무소도 들어갈 수 있고 뭐 그렇다라고 가정하는 생각이 있고, 이 안에 또 다 개인들이 돈을 비용을 모아서 하는 일이 되겠지만 일부는 공공의 아파트 프로그램들을 임대 아파트 프로그램도 이렇게 결합할 수 있다라는 문제를 구상을 해봤던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서로 다른 유형의 아파트들과 공유하는 식당, 물론 개인의 작은 식당은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세탁실 이런 것들을 다 개인이 욕심껏 갖고 있을 필요는 없고, 일부는 공유하면서 일부는 또 사유하는 방식으로 도서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안에 한 장면을 보여주는 건데요. 세탁을 하러 내려와서 그 옆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세탁이 되는 동안에 아이가 놀이터에서, 이거는 공중에 떠 있는 놀이터입니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게 그냥 단지 어떤 뭐 이상이 아니고 실제 현재의 아파트가 사업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지금 시점에서 저게 가능한 일이라는 걸 한번 거칠게 한번 사업 분석을 해봤던 것인데요. 그래서 서울의 어떤 양재동쯤에 평당 한 1,500만 원 땅값 그 정도 기본으로 하겠죠. 그 땅을 한 1,000평 정도를 사서 80세대 정도의 집을 짓는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용 면적 기준에서 8평에서 한 30평 정도 규모까지 있다. 그러면 뭐 이제 그 실제 소위 분양 면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10평이 좀 넘고 40평이 되고 뭐 이런 집들이겠죠. 그 집들을 전제로 해서 부지 비용과 건축 비용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총 예산을 해보니까 세대당 한 그러니까 1억 4천에서 5억 3천 정도 비용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기에는 저희 개발업체의 그 비용이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공동으로 하더라도 저 운영 비용은 아마 이제 주민들한테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저 정도 비용이면은 충분히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교육을 해봤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빅팀의 건축이라는 걸 주제로 저희 작업을 이 집은 물론 이제 제가 설계한 집은 아니고요. 이 집은 예산에 있는 추사 모텔 사진입니다. 황효철 사진가 지금 사진인데요. 이 집은 영조 때 그 왕의 부마였던 김한신, 그 추사 선생의 아마 할아버지 이 지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이 직접 목수일을 했다는 뜻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 그 당시에 아마 꽤 잘 지은 것은 이분 그 김한신 씨가 이렇게 왕의 부마였기 때문에 아마 중앙에서 좋은 도편수가 내려가서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집은 굉장히 엄격한 그 어떤 모듈을 갖고 있는 집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옥들이 기둥 간격이 아주 일정하진 않는데요. 이 집은 거의 같은 간격의 기둥을 아주 엄격하게 갖고 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 후기 성리학의 영향일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실제 이 집을 가서 보면 그렇게 경직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기둥만 그렇게 박혀있지, 실제 레벨도 다양하고 어떤 부분은 양쪽이 대칭으로 되어 있지 않고 비어있고 막혀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을 보면 소위 저런 기하학적 질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저 집에서 그리들을 엄격하게 맞추는 이유가 왜였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렇게 엄격하게 어떤 이해법을 따지면서 했다면 아마 훨씬 더 경직되게 저 집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 집의 구성 굉장히 자유롭고 생활을 이렇게 편하게 담고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집에 대해서 혹은 또 건축에 대해서 어떤 기하학적 질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삶이라고 하는 것을 1차원적으로 바로 담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주라는, 그러니까 어떤 자연일지 혹은 또 우주일지, 우주의 질서일지, 이런 커다란 것들과의 어떤 하나의 어떤 매개 고리로서의 어떤 틀인 것 같고, 그리고 그걸 만들어 놓고는 어떤 삶의 문제는 보다 이렇게 자유롭게 구성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의 작업도 저희 이렇게 창고 같은 집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것은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 뭐 건축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렇게 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변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삶의 유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만 어떤 단계에서 결론을 내릴 때는 그 여러 가지들을 담을 수 있는 것.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삶의 유형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변덕이 확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변덕들조차도 담아낼 수 있는 것. 뭐 그런 것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집의 어떤 저런 질서이고 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를 다시 구성해서 만드는 것은 다소 저는 이제 건축가의 자유, 건축가가 그 안에서 또 자유롭게 뭘 할 수도 있고 사는 분들이 또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일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오래된 작업부터 이것은 그 안성 천주교 성지가 있는 안성 일인의 그 옆에 있는 감등리라는 곳인데요. 이 감등리라는 이름은 이 예술가들이 직접 붙인 이름입니다. 실제 감자로 보면 이게 유자라고 하는 게 이게 감자라고 하는 것이고, 저기 아마 위로 터진 그릇이라는 뜻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을의 대표격인 도예가가 저한테 자신은 위로 터진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고 건축가는 옆으로 터진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한자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한자로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의문이 생겼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마을을 계획하는 작업을 초반에 했는데 예산은 거의 없고 저런 공용 공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댈 예산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저희 이제 예술인들이 거기서 잠을 잘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방과 집과의 어떤 중간 정도의 성격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통적으로는 한 30평 정도의 규모를 원했고 그리고 예산은 적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걸 각각의 집들을 설계하기 전에 하나의 어떤 프로토타입을 제안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만들었던 게 이제 이 작업인데 6m와 6m로 구성되어 있는 4개의 발전자 형태를 바탕에 만들어 놓고 하나를 비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한 11평이 채 안 되는 정도 크기가 됐어요. 33평, 32평 정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비었으니까 면적이 안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건물을 만든 이유는 이게 이제 개인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공동의 영역이기도 해서 소위 그 사적 영역과 공적인 영역들을 어떻게 성격을 만들 건지라는 걸 고민하다가 외부는 우리가 건드릴 여지가 많지 않고 해서 오히려 사적 영역을 좀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한 것을 통해서 외부 공간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두는 방식을 선택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땅들이 넓지 않고 경사가 심한 지역에 있어서 우리는 그 건축을 때로는 뒤에 그 경사에 이렇게 훅 이렇게 관입시켜서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 중정이 땅속에 여기를 좀 묻게 되면 환기와 채광에 유리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비어진 그릇을 하나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도예가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건축가도 위로 터진 그릇을 할 수 있다. 이게 지어진 집이고요. 이 의장은 이제 스토코라고 하는 굉장히 저렴한 집으로 놓고 내부를 이렇게 노출시켰어요. 이 집은 이제 피아노 연주자의 집이었는데, 이 집이 조금 커졌어요. 밑에가 레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개발한 유형들을 위로 끼우고 밑에 층의 일부 공간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피아노를 연주하게 되고 여기는 주거 공간이에요. 내부를 오히려 이렇게 노출시켜서 소위 이제 실제 집처럼 구성이 되어 있지만 저게 어떤 외부로부터 개방되어진 공간이라는 의미들을 담아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집이 이 단지의 대표격인 도예가의 공간인데 이 옹벽이 원래 이렇게 있었고요. 이 땅은 요만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상자를 얹듯이 아까 그 유형을 이 세모들을 나란히 길게 배치하고 그 비어진 그릇을 이 뒤쪽에다가 한쪽으로 놓는 방식으로 테이블을 변해놓고 이 집은 이제 갤러리가 기본이고 조그만 집 하는 거 위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그 도예가의 작업인데 이것은 추사 선생이 쓴 그 동사에 있는 판전이라는 글씨를 도예로 부어서 거꾸로 뒤집어 놓는 겁니다. 왜 거꾸로 뒤집어 놓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도예가의 갤러리죠. 이게 뒤에 진정입니다. 실제 저런 건축 공간은 어떤 추상적으로 어떤 공간이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 한옥의 중정이 보면 이 더운 공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뒤에 시원한 그늘에 있던 공기들을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작용을 하잖아요. 실제 이 집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바람이 한 점도 없을 때 이 앞뒤로 문을 살짝씩 열어놓으면 오히려 이렇게 바람이 지나가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원해하는 분의 집이고 이 집이 아마 가장 땅에 깊이 묻혀있는 집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집도 유형이 좀 바뀌었는데 이쪽은 그냥 땅속에 묻혀져 있고 여기에 있던 덩어리를 2층으로 올려서 이렇게 된 집이 있고 여기 중정이 하나 나눠졌고요. 그 집은 거실이고 뒤에 있는데 재밌는 거는 저분이 원해하는 집이어서 저는 저 중정은 이제 각자 알아서 꾸미시라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꽤 좋은 나무들을 갖다 심을 줄 알았는데 거의 나무는 안 심고 작품들만 잘하는.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자기 집을 설계하기 힘들어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거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성창동에 지어진 집이고요. 이 집은 뒤에 이렇게 도로가 있고 앞에 몇 층 아래에 마당이 있는 그런 집이고요. 이 집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좀 당황했었어요. 이 집의 주인은 무역을 하는 부부와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은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너무 바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매주 아침 일찍 가서 회의를 했는데 밥을 한 번도 얻어먹었거든요. 거의 빵으로 대신했었는데 어느 날 갔더니 딴 걸 준비했다고 그러죠. 그날은 떡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정기용 선생님의
그래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거주한다는 것, 소위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것들을 인용하는 말들이었는데, 우리는 거주할 수 없다면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의 장소고, 거주라는 것을 해야 사실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뭐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 저 집이 과연 거주하는 장소인가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 집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동시에 제가 목구조 작업을 많이 하는데, 저희 한옥과 이 경골목구조, 그러니까 북미식 경골목구조 사이에서의 어떤 융합에 대한 생각도 많이 있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옥은 저희 이제 현대 건축으로 보면,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건축이 아주 현대적인 것 같아요. 조정구 선생, 홍진 선생 이런 분들, 그분들이 하는 게 현대 건축 맞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지만, 이 한옥은 아주 현대적인 건축 유형인 것 같아요. 콘크리트 건축보다 훨씬 건식이죠. 조립이 가능하죠. 또 자유로운 평면이죠. 현대 건축의 언어들을 다 갖고 있는 건축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경골목구조는 말은 목구조지만 실제는 그게 짓는 방식을 보면 유럽의 조적식 전통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벽식으로 구성해 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옥의 문제는 저는 이제 내부와 외부의 그 경계 지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기둥이 외피에 나와 있는 것은 마치 사람의 뼈가 표피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거라는 그런 불편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시각적으로 그걸 좋다고 느끼지만 안전하지 않은 거죠. 수명이 짧은 거죠. 다만 이제 깊은 청화로 인해서 그게 한시적으로 유보가 됐다는 거지, 청화가 없다면 정말 이렇게 유지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 경골목구조는 마치 사람의 피부처럼 잘 이렇게 보완되어 있는 외부 피부를 만든 거거든요. 단열과 방수와 또 그 안에서 그 벽 속에서 생길 만한 미세한 결로들 이런 것들을 다 배출해내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 집을 지면서 마치 도자기를 쌓듯이 온전하게 경골목구조를 싸고 내부의 기둥과 볼을 한옥처럼 둬서 내부 평면을 아주 자유롭게 만든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한옥과 경골목구조의 어떤 결합이면서 동시에 저 집을 정의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유로운 평면은 곧 나도 저 집에 대해서 정의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으니까 살면서 뭐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저희가 아무 일도 안 한 건 아닙니다. 결국 다 다용도실과 서재와 이런 벽들을 다 구성했지만 여기에 이제 4개의 기둥이 박혀 있고 기둥에서 이제 도로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이 내부에 있는 이 벽들은 다 언제든지 털어내도 되는 자유로운 벽이 됩니다. 이게 지어진 집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구조지만 실제 외관은 조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는 굉장히 깊은 평면에서 가운데 빛을 넣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고, 지하층부터 모든 공간에서 창을 열면 공기가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여기에 더운 공기가 모이는 에어포켓을 둬서 언제든지 저 전동창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될 수 있도록 보완되는 것이고요. 굉장히 창을 적게 두었는데요. 나는 이제 무슨 내밀한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벽돌로 하던 게 무거워졌는데, 이 집이 목구조로 되었다라는 인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치 이렇게 패널처럼 된 것처럼 저 벽돌을 이렇게 분절시키는 것이고요. 이 집의 전망이 정말 좋은 위치에 있는 집인데요. 실제 전망을 잘 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긴 창을 내달라고 했는데, 공간을 이렇게 소유하지 마라. 요 앞에 테라스에 나가면 한눈에 보이니까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지 그걸 소유하지 말자. 또 너무 쉽게 동의하셨어요. 근데 아마 사시면서는 후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분들은 동의를 계속 하셨는데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문을 다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기둥과 고로 이루어진 비워진 내부 공간과 그리고 자작나무 합판에 이렇게 흰색을 10개 칠해서 조공간이 이렇게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물질들이 사람의 어떤 그냥 저 공간이 어떤 추상적인 공간이기보다는 저런 어떤 물질성들이 사람을 어떻게 교감하는지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작업합니다. 이것은 분당에 지어진 집인데요. 이것도 목조와 콘크리트 집이 혼합된 집입니다. 이 집은 마당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있던 집이고요. 약간 불규칙하게 생긴 이 땅에 가운데 이렇게 담들을 두고 이것은 외부로 이렇게 두면서 거친 조경이 되도록 하고 내부만 일부를 좀 잘 가꾸는 정원이 되도록 하고 그러니까 입구 정원과 앞에 정원, 거실 뒤에 부정, 그리고 서쪽을 바라보는 정원 이렇게 단으로 구획되어 있는 4개의 마당을 두고 T자 형태의 이 집의 이름은 미르제라는 지역인데요. 미자는 미륵신앙할 때 미자인데 넓게 두루 이런 뜻이고요. 루자는 루추하다라는 뜻의 그 루자예요. 근데 원래 루추하다는 말의 루자가 소박하다, 겸손하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집이 작은 집은 아니어서 겸손하지 않은데 주인이 조금 저렇게 들여서 짓는 것도 그렇고 재료들도 이렇게 소박하게 거친 재료들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뭐 공유하면서 이렇게 접근 집입니다. 거실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 집은 1층의 일부는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마당 쪽 정면은 철골과 목조를 혼합한 기둥이 콘크리트 슬라브를 받치고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그 아파트와 바뀐 집이라고 그 책으로 소개됐던 두 건축학 전문 교수님들의 집입니다. 살구나무 집인데, 이 두 집 사이에 이렇게 100년 정도 된 살구나무가 한 그루 있어서 살구나무 아랫집, 윗집 이렇게 정했고, 이쪽은 이제 그냥 산에 해당되는 공원 부지입니다. 이 두 분은 주거학을 전공하고 있고 그 전에 이제 아파트에 사셨고 그래서 이 집을 지면서 적어도 건축가한테 의뢰를 하지만 건축가의 어떤 작품을 갖지 않고 보다 우리 사회가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라는 보다 어떤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답에 대한 그런 흥미적 신념을 집을 통해서 실천해보자 이런 태도로 임했었고 그래서 이 집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저한테 전달됐었는데 그 두 분이 한 번도 그 두 분의 어떤 집에 대한 인상이거나 재료거나 이런 것들을 저한테 전달한 적이 없고 항상 가족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중에는 당연히 박공지붕이었으면 좋겠다, 파벽돌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보통 이제 집에 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흔한 인상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전달해왔고 저도 그 이야기를 저의 방식으로 설득하기보다는 가급적 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가는 걸 저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숨겨진 이야기는 여러 가지 비용의 문제와 또 에너지를 어떻게 적게서 사용하면서 쓸 것인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숨겨져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소위 이제 그 책에도 나온 표현이지만 동네 풍경에 보탬이 되는지 옛날에 그
예술종합학교의 김봉렬 교수가 한 말 중에 저희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과 석가탑에 대한 이야기예요. 둘 다 굉장히 좋은 탑이고 잘 디자인된 훌륭한 탑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 다보탑을 카피해서 얻다놓으면 이거 다보탑을 카피했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석가탑을 카피해서 얻다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석가탑을 카피했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탑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탑의 전형적인 유형에 가까운 탑이고 다보탑은 특별한 탑이죠. 인도 어디 그쪽 계통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특별한 유형의 탑인 거죠. 그러니까 집도 그러니까 특별하면 항상 좋은 집, 그것만 좋은 집이 아니고 보편적인 집도 좋은 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생각으로 진행을 하는 집입니다. 이게 아랫집의 모형인데요. 저희는 이 두 개의 집을 설계하면서 가급적이면 그 기능적으로도 충실한 그런 평면을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다만 이제 이 두 분이 저한테 그런 요구를 하면서도 동시에 그렇지만 존재감은 있어야 된다. 존재감은 있는 집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소위 그러니까 보편적이면서 존재감이 있는 집이 어떤 집인지.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저희가 그 아랫집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크게 의식하지는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지어진 집을 보면 두 집의 유형이 조금 전혀 다른데요. 그 두 주인이, 두 교수의 성향이 사뭇 다릅니다. 아주 친한 분들인데 아랫집의 박철수 교수님은 아주 좀 이렇게 소통에 능한 분이에요. 그리고 윗집의 박인석 교수님은 전형적인 학자 같아요.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보면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아주 그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집도 보니까 아랫집은 외부 공간하고 상당 부분 이렇게 관입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윗집은 정확하게 밭전차 형태의 두 개의 그리드가 겹쳐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만나서 가운데 부분이 오픈되어 있고 거기 계단이 만들어져 있는 굉장히 이렇게 엄격한 평면으로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지어진 집은 이렇게 이제 주변에서도 쉽게 동의하고 비슷하게 저도 될 만한 인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살구나무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것이고 아랫집은 이렇게 이제 군데군데 외부 공간하고 이렇게 관입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 이 살구나무를 올렸다 보면 이름의 서재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2층에는 이제 두개의 땅방이 있고 땅방이 옮겨가는 그 사이에 작은 욕실이 하나 있고요. 하나 있는 방이고 아랫집의 마당과 거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윗집의 내부 공간인데 이 평면들은 특별하지 않게 아주 기능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랫집은 공간이 이렇게 선이 흐르듯이 연속적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윗집은 아까 그리드를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리드에 해당되는 부분의 상부는 다 철저하게 이렇게 천정 부분이 막혀져 있어서 마치 이렇게 단절된 공간을 사람들의 동선은 선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공간들은 단절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뭇 이제 공간의 느낌이 다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소위 보편적이고 편안하고 뭐 그런 소위 일상적인 가치들을 저런 공간들을 어떻게 특별하게 방어할지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집에 입주하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그 아랫집에서 식물 도감을 만들었다고 그림을 하나 그려오는데요. 1년 만에 뭐 100가지가 넘는 식물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이 심은 것도 있고 아마 날아 들어온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4월 초에 갔었는데 4월 초면 1년밖에 안 된 집의 조경은 또 그것도 조경 전문가들이 돈 들여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주 허접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니까 그 허접한 식물들을 막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온 거고 막 설명하고 계시는 걸 보고 저는 이게 굉장히 멋있다고 그 과도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서 있었는데 사실은 좀 동의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저는 조경을 적절하게 가급적이면 주인이 직접 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제 설계 과정에서 그 공간들이 어땠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것은 방배동에 지어진 집인데요. 사진이 아직 몇 장 없어서 근데 이 집이 이제 공간지에 소개하면서 제가 쓴 글은 서울의 우리 주거지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그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위협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현상들이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면서 없어졌지만 소위 이제 낙후된 지역을 이제 한 번에 개발하면서 주거지가 파괴되는 것. 또 한 가지는 뭐 부천도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좋은 주거지들이 뭐 카페거나 뭐 이런 상업적인 시설로 바뀌어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집도 원래 여기에서 오래 산 집인데 여기에 아파트가 15층짜리 아파트가 갑자기 쫙 생겼어요. 그래서 멀리 조망구가 없어졌고 옆에는 승 선생님이 소개하신 빌라가 들어있고요. 이 집에 고현정 씨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여기를 떠날까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쪽은 단독주택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점점 카페와 레스토랑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방어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주인도 거의 70이 가까운 분인데 그렇지만 나는 나의 공간을 만들어 살고 싶다 이런 거였고 그렇지만 10년 20년 후에 이 집이 집으로 여전히 기능할지 잘 모르겠다. 그럼 그때가 되면 이게 갤러리가 될 수도 있고 오피스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설계를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는 1층에는 거의 비워져 있고요. 2개 층 높이의 상자를 만들어서 2층을 거의 띄웠어요. 띄우고 비읍자 형태의 2층과 일자 형태의 3층을 둬서 2개의 마당을 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볼만한 방향 쪽을 이렇게 비우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죠. 근데 보니까 이 동쪽이 정원들이 쭉 연결되면서 제일 좋은 방향이 되더라고요. 거기 제일 높은 계곡을 뚫었거든요. 그래서 이 집의 내부 구성은 부조에서 꼭 필요한 벽들만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저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경골목 구조처럼 건식공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벽들은 나중에 다 털어내면 구조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벽이 돼서 향후에 이 집이 용도가 바뀔 것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집입니다. 이 집이고 이게 고현정 씨의 아마 이게 이제 2층의 중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집이 큰교인데요. 큰교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렇게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는 마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지구단기 같은 데서 담을 전혀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덩어리들을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담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 집들이 폐쇄적이죠. 담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우리가 그걸 사유화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걸 경계하지만 그 문제를 어느 정도
제어하거나 이런 기능만 갖고 있다면 훨씬 더 열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되죠. 그리고 규정에 의하면 2.5m를 한쪽을 뜨게 되어 있는데 그곳은 다 주차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에 조그만 데크를 만들어서 파라솔을 놓고 앉아있는 걸 보면 굉장히 안쓰러운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집은 단독주택도 지어지는 순간에 마을의 일부가 되고 도시가의 일부가 된다. 이 점에서 집이 어떤 개인 소유지만 결국 공공재라는 인식을 늘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를 이만큼을 비우는 방법. 그러니까 집이 어떤 정원을 방치하는 방식이 아니고 정원이 길과 도시에 대해서 이게 집의 소유도 아니고 길의 소유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그냥 벌려져 있는 정원을 계획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지어진 거고 최근에 지금 정원 공사를 한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됐고 이 집도 목조로 지어진 집이고요. 이게 이제 건축주께서 지금 조경을 하면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런 끝에를 이렇게 가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조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스케일도 벌써 이렇게 집의 스케일을 넘어서 지금 나무를 심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물풀의 나무를 제안하면서 근데 직접 그러시라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이게 개수나무를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나무. 근데 저는 저것도 저게 그런 기능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만의 예쁜 나무가 아니고 여기에 이제 좀 이제 더 심어질 텐데요. 그냥 이렇게 도시라는 스케일, 마을이라는 스케일에 그냥 나누는 건 이 집의 1층은 거의 이렇게 완전하게 비어져 있는 아까 평창동 주택처럼 한옥의 이런 국법들 방식들을 이용해서 이 벽들이 항상 자유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집의 1층은 이 사랑방만 이렇게 구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문을 열면 다 통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날 방문한 날에 그냥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의 2층은 철저하게 칸으로 막혀 있어서 아주 이렇게 기능적으로 이렇게 공간들이 구역되어 있는 거고요. 대신 1층은 설계할 때도 소파를 어디다 놓을지를 결정을 못한 채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갈 때마다 보면 소파가 어디 놔도 적당하지 않으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는 일인데 경복궁 서쪽에 유화동입니다. 별해는 집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집의 부부는 그 대학 천체 관측 동아리에서 만난 부부고요. 그리고 젊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저런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저한테 찍은 사진을 이거는 실제 그때 찍은 제가 구글에서 검색하고 다운받은 사진이 아닙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집 부부의 태도인데요. 저는 이분들이 아주 도심 한복판에서 살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아주 자연적인 것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래서 그 삶의 태도도 아주 엄격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에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회의를 항상 카페에서 했었어요. 집 앞에 카페에서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가 옆에서 그림을 그려요. 이제 첫 번째 날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그림들을 그려놓고 그 안에 집에 대한 것들을 막 인상들을 막 그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봤더니 이제 제가 이걸로 가져간 그 도면 위에다가 이게 저희 도면입니다. 흔적들인데 거기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그 도넛 형태의 평면을 두개 그렸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마치 이렇게 꽃갈처럼 이렇게 생긴 것이 1층과 2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가 비어 있죠. 그리고 나무들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샤워기고, 이거는 세면대 같고, 이거는 탁자 같고, 거기에 생각들을 이렇게 분해해서 쪽쪽 넣는 거예요. 그리고 2층이고,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몇 층이라는 거를 쓰기 위해서 플로어라는 F를 하는데 지금 거꾸로 쓰는. 근데 재밌는 것은 저는 저 아이가 잘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적어도 저렇게 이렇게 어떤 분석적으로 뭔가 이렇게 분해해서 놓고라는 것은 이게 교육받은 이게 논리적 사고가 시작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아이는 좀 더 이렇게 통합적인 거라고 이렇게 구상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추상과 구상의 경계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밌다고 생각한 거는, 저도 아이를 이제 그 분당에서 키웠는데요. 2살에서 4살 사이가 되면 재밌는 현상이, 아파트의 그 복잡한 사이에서 항상 이렇게 달을 발견하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면 쫓아가고, 시선을 쫓아가고. 근데 4살이 넘으면 그게 없어져요.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또 그 나이가 되니까 또 그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분명히 이렇게 우주에서 온 존재가 분명하구나. 그래서 아직 그 우주로부터 이게 이 끈이 더 끊어지기 전까지는 그게 강하게 연결이 돼 있고, 그 이후에는 끊어져서 그게 안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는 부모들의 그런 태도 때문인지, 저는 저런 다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이렇게 이 아이가 이 세상에 덜 물리지 않아서 저런 창의를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아주 작은 땅인데요. 27평이고, 땅이 27평이고, 그래서 이 집 3층으로 되어 있지만 30평이 조금 넘는 집이고요. 1층은 서재와 손님방으로 그냥 열려있고, 2층은 거실과 식당이고, 3층은 아이방과 부모방이 작게 되어 있습니다. 침대만 가고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락으로 가면 전체 관측을 할 수 있는 테라스가 있고, 이 공간은 이제 더운 공기들이 모였을 때 언제든지 저 뒤쪽으로 이렇게 빼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을 마칠 시간인데요. 결국 이제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그 사이에서 저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뉴욕 맨하탄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친환경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우리가 전원에 나가서 땅을 훼손해서 사는 일은 사실은 더 많은 자연을 개인적으로 훼손하는 거겠죠. 공동주택에 살면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거면 이게 훨씬 더 에너지를 적게 쓰는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균형 잡힌 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런 관심들을 모은다면 우리 사회 구조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고 또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라는 고민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것은 전문가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시민들의 영역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상 강연을 마치겠습니다.